58페이지 등록 등 보시겠습니다. 이 등록 등은요 거의 공인중개사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그죠?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죠? 무언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 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죠? 나머지 과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해놓은 거를 지식을 갖고 있으라라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 때는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정지 안 당하려고, 그죠? 반드시 많이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격증을 취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내가 진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등록하는 거, 그죠? 등록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등록이 안 되겠죠. 이런 등록의 결격, 등록의 절차,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위에 58페이지 맨 위에 박스 좀 보실게요. 법인의 등록 기준 문제 한 문제, 등록의 결격 사유 두 문제, 기타 등록에 관한 한 문제, 분사무소, 인장 등록, 사무소 이전, 휴업과 폐업, 업무의 범위, 고용인, 실무교육,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나옵니다. 구조에 의하면 아까 제가 자격증은 어디로 가라? 자격증은 어디로 가라? 시도지사, 그죠?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게 등록증은 어디로 가라? 시군구로 가라 라는 거였죠. 이제 자격증은 끝났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오겠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죠?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를 짬뽕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시군구 가서, 그죠?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이란 일정한 법률 관계 및 법률 사실을 공적 장부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 장부에 기재를 하니까 공적 장부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니까 좀 뭔가 내가 자격을 부여받은, 그죠? 내가 이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원래는 신고제, 허가제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등록제, 지금은 등록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건 안 나오고 옛날에는 연역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거감부터 시작해서 막 역사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예전에 문제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예 책에서도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등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도는 등록 기준을 갖춘 자를 등록 대장에 기재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한다. 공적으로 증명한다.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등록 제도는 정부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도 한번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의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고제다, 허가제다, 요런 거와 등록제다, 요거의 차이는 뭘까요? 신고제는 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냥 신고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요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그죠? 통보를 하면 신고증을 주는 거죠.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면 허가제는 뭐다? 허가.
등록하고 허가는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허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은 만약에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개사무소를 하려면, 그죠? 원래 아무나 못한다예요. 그냥 기본은 못하는데 내가 허가 요건이라는 걸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죠? 허가를 내어준다는 얘기는 행정청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행정재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애기들한테 착한 일을 했다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재량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두를 닦으면 5,000원씩 줬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어느 날은 구두를 닦았는데 5,000원을 안 줘. 이건 재량이야. 아시겠죠? 구두를 닦았다는 사실이 발생을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왜? 이번 달에 아주 많이 닦아서 너 용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안 줄 수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건 재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구두를 닦는다면 너에게 항상 5,000원씩 꼭 줄게. 아니면 5,000원씩 해는 걸 내가 기재해 놓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는 무조건 해주는 거죠. 구두를 닦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5,000원을 주는 겁니다. 등록이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등록은요. 행정청에서는 원하는 조건만 만족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 공인중개사업소가 1,000개, 1,000개 너무 많다. 한 200개라고 칠게요. 200개인데 행정청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이 많다. 그 시험은 아까 국토부에서 아예 수급 조절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격증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죠? 시도지사하고 국토부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등록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어디? 시, 군, 구에서 하는 거야. 더 작은 단위에서. 그러면 시군구에서 봤을 때 등록한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조절을 해야 되겠죠. 허가라면 가능해요. 허가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너가 암만 조건을 충족했다 손 치더라도 너 허가는 못 내줘. 왜? 너무 많아.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등록이라면 누구나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무실을 갖춰놓고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을 그냥 해줘요. 그것도 빨리 7일 이내 무조건.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현재는 뭐다? 등록제다. 등록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에 대한 성격을 명령적 행정회의, 기속성, 개별성, 일신, 전속성 이렇게 타이틀만 우선 동그라미를 좀 치워놓으시고요. 내용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에 되면 또 알아요. 명령적 행정회의는 명령적 행정회의라 원래 자유였던 업종을 질서 유지를 위해 업종 진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기준을 정하여,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는다. 기속성, 구속성이다라는 건 뭐냐면 등록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기준을 갖추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다. 그죠? 허가는 거부가 가능하다. 개별성으로는 등록 신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요 요즘 세상이 좀 어려우니까,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간판을 잘 보시면요 무슨 합동사무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 법원 앞에, 대전의 법원 앞에 가보면 법률 합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변호사가 몇 명이야?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법인하고 또 달라. 네. 합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를 낸 사람이 묶어서 한 사무실에 있는 게 합동이고요. 법인은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변호사가 3명이 합동으로 하나, 법인 하나 만들어서 3명이 법무부에 똑같죠. 똑같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똑같지만 계산은 달라요. 무슨 계산이 다를까요? 세금이 달라. 그죠?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 합동은 각자가 알아서 자기 매출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합동사무실이라 손 치더라도, 그죠?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사무실을
만약에 등록을 해놨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다 그냥 중개 업무를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 각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가 다 뭘 받아야 돼?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만 해도 어때요? 우리 여기 요만큼 학원이죠? 그럼 요만큼 학원, 저쪽은 뭐예요? 공인중개 사무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학원으로 봐야 돼요? 공인중개 사무실로 봐야 돼요? 같이 있는 걸로 봐야지. 그 토탈로 우리가 부를 땐 뭐라고 불러요? 여기 SP 세종 부동산 학원이죠. 부동산 학원인데 거기에 공인중개소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지. 다 각각 따로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공인중개 사무실이 만약에 3개가 있다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층에 같이 쓰고 뭐 커피는 같이 마시고 하지만 어때요? 각각 개별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요.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돼요. 등기되어 있는 미등기 불법 건축물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뭐 요만하다 5평이다 여기 한 5개 들어와 있어도 돼요. 앉을 자리가 없겠지만 합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 개가. 그래서 근데 각자 등록은 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 일신전속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일신전속성. 등록의 기준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등록을 할 때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죠? 나한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거죠.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을 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려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아시겠죠?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이고 행정처분의 행정형벌 등 제재와 관련된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를 어렵게 받아들이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는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다? 어? 공인중개사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죠? 잘못을 저지르면 행정처분을 받겠죠? 그죠? 그건 내가 자격이 있을 때야. 그럼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무등록 중개업소를 차려놨다.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단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벌금 맞죠? 그죠?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등록을 했건 등록을 안 했건 어때요? 그 등록을 안 했으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벌을 줄 테고, 그죠?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거에 대해서 업무를 잘하지 못하는 해서 법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등록이건 무등록인 간에 의뢰인들 사이에서 뭘 하게 돼요? 알선이라는 걸 해서 계약을 시키잖아. 그죠? 그 계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의뢰인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단속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내가 무등록으로 차리건 등록으로 차리건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는 중개사법에 나하고의 문제고 내가 실제로 계약을 시킨 사람은 내가 무등록이든 등록이든 이 둘 사이의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록일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내가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니까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어. 우리는 중개 완성 계약을 시키게 되면 어떤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수수료 주세요. 중개 보수 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무등록자일 경우에는 어떻다? 둘 사이에 체결한 사법상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죠? 내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달라는 소리를 못해. 수수료에 달라는 베이스가 잘못된 거야. 상인으로서 지위를 못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슈퍼 아줌마의 경우는 어때요?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 슈퍼 아줌마 얘기 했죠? 슈퍼 아줌마는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개를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이죠? 그죠? 그 동네 옛날에 슈퍼 아줌마들이, 그죠? 아이스크림 사다가, 사 먹다, 이 동네 방 있나요? 이러면은 소개시켜 주잖아요. 막,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 아줌마는 어쩌다 한 번 한 거죠. 그 아줌마의 업은 뭐다? 슈퍼. 그죠? 슈퍼 아줌마니까 슈퍼가 업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희 엄마한테 5만 원만 줘.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등록 신청의 의란 서식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실무교육 수료증이 나와요. 어디서 받든지 간에. 그러면 그 수료증에 4번, 복사본이죠? 복사를 해서 신청서에 척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법인, 그죠? 중개법인만 가능한데 중개법인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포함한 사원, 임원이 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외국 법인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외국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국내에 반드시 영업소를 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인.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있었죠? 농협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산업단지, 그죠? 거기 관리하는데 또 뭐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산림협동조합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각각의 그거를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농협은 농지에 관해서, 그죠? 산업단지는 뭐예요? 산업단지 공장부지 있죠? 그 아이들 할 것이고, 산림협동조합은 임야 할 것이고, 그죠? 자산관리공사는 자기네들 들어온 거 할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건 뭐예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단위농협이죠. 단위농협은 등록이 불필요하다. 나머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참고 보면 특수법인은 모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두 자 빼야 되겠지요? 그죠?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는 얘기 되겠죠? 나머지들은 안 돼요. 등록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만, 요즘 뭐 직방 뭐 이런 거 있죠? 인터넷으로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를 갖추어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죠? 왜냐면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정식 명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그죠? 중개사무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무소가 딱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할 때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법부칙 6조 2항. 법부칙 6조 2항은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걸로 하라 그랬죠? 옛날 중개인이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한다 했어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새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89년도에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새로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새로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안 된다 그랬죠? 예? 변호사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딱 문장이 나온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중개업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등록 신청장에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등록 기준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뭘까요? 등록 기준이 뭐라 했어요? 사무실 갖춰놓고, 그죠? 실무교육 받아놓고, 또 자격증 취득해놓고, 물론 실무교육 받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없이도 실무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왜 있을까요? 그건 법인의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건 뒤에서 조금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수수료 얘기했죠. 수수료는 언제만 안 된다? 축하한다고 자격증 줄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다? 시험 볼 때 이미 수수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죠? 시험 응시료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격증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수수료 많이 내고 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수료 조금 내고 따신 분도 계신 거예요, 자격증은. 그 다음에 등록, 관청,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뭐 쪼쭉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데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내가 중개사 보실게요. 제가 청주 흥덕구에 사는데, 그죠? 서원구에다가 중개사무소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사는 곳은 흥덕구예요. 그러면 서원구에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야, 그냥 니네 동네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해? 이러나요? 아니죠. 내가 흥덕구에 살아도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세종에서도 할 수 있지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내 주소지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이건 뭐 너무나 뭐 명확하지요. 가는 데 가서 해야지. 그거를 왜 본인 사는 데 가서 해? 그죠? 출퇴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 어디 가서? 아니,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동네, 시, 군, 구. 그죠? 그럼 논산 가서 한다면 논산시청. 금산 가서 하면 금산군청. 대전 서구에 가서 하면 서구청. 그죠? 세종시에 오면 세종시청밖에 없잖아요. 그죠? 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청주에서 한다 그러면 뭐 흥덕구, 서원구 이런 구청. 아시겠죠? 자격증을 어디로 찾으러 가? 도청으로, 시도청. 아시겠죠? 대전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일단 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구에서 구가 두 개가 있다 했죠? 자치구가 있고 우리가 선거로 뽑는 거를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는 선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행정구. 행정구는 뭘로 본다? 임명. 근데 등록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라는 말이 나온다. 요 두 개가 묶어 다니면 구자가 붙은 애 무조건 간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등록이라는 말하고 구자가 나오면 무조건 구로 가야 해요. 헷갈릴 일이 없어. 등록은 무조건 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뭐 행정군이 자치군이 따지고 필요가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구로 가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일 것,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 다음에 사무실을 마련해 놨을 것인데 공인중개사일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62페이지 하단이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중요한 게 이제 기간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그죠? 실무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언제? 내가 중개업을 할 마음이 생기면. 그죠? 근데 내가 중개업을 하려고 마음이 생겨서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못 하겠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무교육은 이미 받았고 그 실무교육이 계속 가는 거니까 내가 한 2년 있다가 내면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요? 기간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기간이? 그렇지. 아까 여기서 이거 까먹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겨. 어? 여기서 까먹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 실무교육을 왜 받냐면요. 그죠? 실무교육은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 상식적으로는. 근데 가끔은요. 자격증 그냥 따놓고 여기 학생 맞나요? 학생이죠? 어느 학교 다녀요? 어느 학교 다녀요? 대학? 대학생이에요? 그죠? 어려 보이셔가지고. 아무튼 대학생이 지금 땄다고 치자고요.
지금 방학이라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 학과예요? 딴과예요? 대학생이라서 지금 땄다고 치자고. 근데 내가 지금 학교 졸업해야지 이거 할 건 아니잖아. 당장은. 그죠? 학교 졸업하고 관련 업종에 취업을 그냥 했다고 칠게요. 취업을 해서 한 10년 잘 하다가 뭐 아기 낳고 이제 쉬다가 다시 재취업하려면 힘드니까 나 옛날에 자격증 따놨는데. 그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10년 있다가. 지금이야 당연히 내가 갖고 있지만 10년 지나면 또 까먹어. 그죠? 이건 한번 해볼까? 하면 어때요? 물론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한 거지만 그때 다시 시작하려면 어때요? 우리 시험은 법이 자꾸 바뀌잖아. 그죠? 법 바뀌고 뭐 정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나라에서 어때요? 하기 전에 교육을 3일 받아라. 이래요. 실제로는 4일이에요. 28일 32시간 받아야 되니까. 시험을 합격한 자는 무조건 실무 교육을 받으라는데 솔직히 합격을 바로 하고 개업하시는 분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 실무 교육은. 근데 원래 따놓고 안 하다가 하려고 하는 자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죠? 근데 실무 교육을 받아놓고 또 시간이 지나 차리지 않고 그러면 어때? 또 까먹어. 그죠? 또 까먹으니까 또 받아라요. 또 법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실무 교육 한 번 바뀌면 끝이었거든요. 요즘은 2년마다 받아야 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중개보조원 교육 없었어요. 지금은 직무교육이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계속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개업하고자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데 전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아니거나 다 받아야 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무교육을 받아놓고 유효기간이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 내에 내가 받아야지 라고 개념을 잡으셔도 되지만 어때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1년 전까지 받아야 돼. 똑같은 말이죠. 내가 지금 받았으면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면 1년 전 그 기간대에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즉 사무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 그죠? 건축물 대장과 등기된 거 미등기 등기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등기가 안 된 건물도 합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 했죠.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질 때 뭘 따지지 않았어요? 건축물 대장. 하지만 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그럼 건축물 대장. 지금 아파트 사시잖아요. 그죠? 아파트 사시는데 아파트 건축물 대장 띄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파트 건축물 대장 띄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떼보셨죠? 떼보면 이상한겨. 그죠? 지금 상황에서 떠볼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건축물 대장 띄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띄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아파트에다 내가 우리 아파트에 저것도 차려놓죠. 뭐 유치원도 차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사무실도 가끔은 사무실 이전하다가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때요? 사무실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업종에 따라서는. 근데 우리 업종은 어떻다? 아파트에 차릴 수 있다 없다? 못 차려요. 왜 못 차릴까요? 이종 근린만 돼요. 이종 근린 아직 안 배우셨죠? 네, 아무튼 주거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을 우리 근린지역, 근린이라면 이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으로 이렇게 뭐 음식점 같은 것들 있죠, 세탁소, 미용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을 때 근린생활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제2종 근린생활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다가 차릴래,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릴래 이럴 때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네. 이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여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 얻을 때도 어때요? 첫 번째는 이미 부동산 하는데 인수할 수도 있고 그건 전혀 문제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상가. 그죠? 아니면 내가 새로 짓거나. 그죠? 이럴 때는 어때요? 용도를 변경을 하시던지. 그죠?
이미 있는데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럴 때 내가 얻을 때도 뭐 공인중개사를 통하건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알죠. 왜? 해봤잖아. 본인 할 때. 그러니까 나 공인중개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무실 좀 얻어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알아서 이종으로 해주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10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이 거부가 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다 해준다며 이랬죠. 다 해준다며의 기본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라 그랬죠. 등록의 결격이라는 건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못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거부된다. 이거는 행정 재량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허가와 비슷한 재량인가? 그 개념하고 좀 다르죠. 행정 재량은 뭐예요? 요건을 다 만족을 했었어도 행정청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아까 14살짜리 중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14살짜리가 실무교육을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얻어서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받은 행정청에서 어때요? 시군구에서 보고 얘는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다른 조건을 다 만족을 하지만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14살이니까 미성년자. 그죠? 미성년자. 근데 우리가 민법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결혼하면은 미성년자도 뭘로 봐줘요? 성년의제라는 걸 해주죠. 그죠? 예, 어른으로 봐줘. 결혼하면 상투 틀면 그죠? 예, 성년의제 해주는데 그러면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가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결격 사유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자 전과자 가능하죠. 네. 있죠. 네, 정답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가 있냐면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게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 아까 얘기한 자숙기간을 둡니다. 자숙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일정 시간의 자숙기간을 지나면 해도 된다라고 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라는 건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죠? 딴 사람이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더 많은 그거를 사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들도 어때요? 취소되고 3년 지나면 된다는 얘기거든. 아까 자격 취소도 있어요. 태여의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격 취소 당했는데 3년 지나면 자숙기간 두면 다시 살려주잖아. 그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치세요.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법인이 뭔지는 아시잖아. 그죠? 법인격을 가진 단체예요. 근데 법인격이 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누굴 두는 거야? 대표이사를 둬요.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선출을 하는 거죠. 이사라는 건 법인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여기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원하면 느끼는 건 뭐예요? 사원. 회사의 직원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 또는 사원의 사원은 무슨 의미냐면 한 명에서는 합자회사의 사원, 한 명에서 합자회사는 또 뭐야? 이렇게 되죠. 그죠?
말이 좀 어렵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방법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 또는 임원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사원이 우리가 아는 그 사원이 아니야. 김사원, 이사원, 뭐 박사원, 이사원이 아니야. 대리 사원 할 때 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법인이란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데요. 이 법인 말고 합자회사, 합명회사 이런 거는요. 뭐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때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의 이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사가 똑같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영향력이 있고 지분을 갖고 이런 거잖아요. 유한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고요. 무한책임 사원 무한책임을 지는 건데 또 합쳐놓은 게 합자회사고 한명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거고 막 이래요. 그래서 누구는 경영에만 착오하고 누구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은 뭐다?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 뭐 갖고 있는 사람? 지분 갖고 있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 책임 갖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사원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고용인이니까 사원은 책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회사가 망했을 때. 근데 유한책임 사원은 진다. 우리 주식 갖고 있으면 주주들 어때요? 그 회사 망하면 내 주식 투자한 만큼 책임지는 거지. 채권에 대해서. 그 돈 포기하게 되잖아요. 넘어가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중개법인을 만들었어. 중개를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에 참여한 사람이 사원, 임원 다 포함해서 9명이라고 칠게요. 9명이 모여서 으쌰으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으쌰으쌰 했는데 그 9명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이어야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9명이 으쌰으쌰해서 만들면 3명 이상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대전에 아니면 세종에 만들까요? 세종에 공인중개사 법인을 만들었는데 대전과 청주에 지점을 내고 싶어. 지점. 우리가 아는 지점. 그죠? 지점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럼 대전이나 청주에 우리가 지점을 하나씩 내면 거기다 사람을 내려보내야 되겠죠. 법인에서. 그러면 그 내려보내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뭔가를 책임지는 게 아니죠. 분사무소는 또 분사무소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거기 중개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당연히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분사무소의 지점장이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지점장. 좀 여기서는 말로 뭐라 그래요? 분사무소. 지점을 분사무소. 그러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수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아직 결격 사유가 안 나왔지만 법인은요, 한번 보실게요.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면,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겠지요? 내가 미성년자 때 땄으면 미성년자인 거를 해소해주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어서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그죠? 그럼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됐으니까, 중개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법인은,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죠?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이고 나는 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로봇을 하나 딱 세워놓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로봇가 지가 혼자서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어때요? 하나의 사람처럼 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두 명이 이 로봇을 조종을 해. 나는 팔을 조종하고 누구는 다리를 조종해. 그죠? 그 로봇가 행동한 일에 대해서 어때요? 로봇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로봇 책임도 있지만 그걸 조종한 나의 책임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고를 쳤으면 로봇을 묶어놓고 나도 묶어지겠지. 둘 다. 아시겠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내가 움직인 거예요? 로봇가 움직인 거예요? 로봇가 움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주자 붙은 회사들 있잖아요. 주식회사, 뭐뭐뭐뭐뭐뭐 주식회사 이런 아이들이 있죠. 주식인 건 다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학회 이런 거 있죠. 장학회 이런 건 재단법인이라 그래. 재단법인은 뭐가 되겠어? 앞에 시자가 뭔 시자겠어? 재묘할 때 시자겠죠? 돈이 모여서 만든 게 장학회 같은 거는 재단법인이에요. 돈이 모여서 만드는 거야. 그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야. 사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비영리가 많죠.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일반 법인 이렇게 하고 주식회사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법인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문제가 걸리거든요. 내가 조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법인의 문제가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의 결격 사유를 따질 때는 법인도 따져야 되고 사람도 따져야 돼. 법인 자체를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뭐 매매업을 했다. 이러면 법인 이름으로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법인하고 무슨 거래계약 같은 거 하시면요. 대표이사가 나오긴 하지만 앞에 뭐부터 나와요? 회사 이름부터 나오죠. 대표이사는 그 회사를 그냥 대표이사 내가 움직이는 조정한다는 놈이에요. 실제로는 그 법인이고. 그러면 처벌을 받을 때 어디? 법인에도 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직원한테도 때릴 수 있고. 대표이사한테 때릴 수 있고. 이래요. 두 개를 따로 국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얘 혼자 못 움직이니까 내가 조정한다. 대표이사들이. 이사와 대표이사가.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리을의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64페이지.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임원 또는 사원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법인의 결격 사유는 두 가지로 검토하자. 법인의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법인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되는 거고 임원 또는 사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업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등록을 한 거예요? 법인 자체가 등록을 한 거예요? 법인 자체가 등록을 한 거지. 그죠? 근데 그 법인을 운영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격이 됩니다. 그 법인 다시 못 해요. 근데 취소가 될 당시에 있던 사원 또는 임원들도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데서 결격이 있던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법인은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격 만들어가지고 날리고 여기 가서 또 하게? 그죠? 그때 결격이 발생했을 때 법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결격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법 2조 1항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또 숫자 나오네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본금이 5천만 원 돼야 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뭐 상관없어요. 몰라도 지금. 아무튼 이러한 회사자 들어간 아이들 있죠? 이런 회사자 들어간 아이들이 차릴 수 있다. 그리고 법 제14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겸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공인중개사 그죠? 사무소를 차려놓고 옆에서 편의점을 같은 공간에 차려놔도 상관없어요. 아까 합동은 얘기가 다른 거고 합동은 똑같은 사람들 여러 명 모인 거고요. 내가 차리는데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이렇게 요만큼에서 수행하고 요만큼에서 편의점을 차려 운영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중개업이 잘 안 되시면 옆에도 편의점 차리셔도 돼. 같은 사무실에. 네, 상관없어요. 왜? 편의점 일 보면서 내가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중개업 하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단 문제가 뭘까요? 그렇죠. 진짜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진짜로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굳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법칙은 이거보다 유권 해석 정도까지 가야 돼요. 국토부 유권 해석 정도를 봐줘야 나오는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2층에다 건설회사를 차려놨어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1층에는 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종에다가는 건설회사를 차려놓고 저기 부산에다 중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놨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실제 업무는 가능하겠지. 누구 하나 갖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내가 뭐 맨날 1분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만큼 건설회사 차려놓고 요만큼 공인중개사 한다? 전혀 문제 없죠. 이럴 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아니 그럼 세금은 어떻게? 그건 나는 모르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죠? 세금은 각자 알아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거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따지는 건 그것뿐이에요. 근데 개별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죠? 그건 알아서 상관없어요. 근데 공무원이다? 청사 있는데 1층에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내가 운영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 아까 얘기한 걸로 따지면 가능하죠.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누가 문제예요? 공무원법에 걸려. 아시겠죠? 그럼 웬만한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 사규로 겸업을 못하게 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중개법인 얘기하고 있잖아. 중개법인은 반드시 정해진 업무만 수행을 하라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개인은 상관없고 법인은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무슨 금지행위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겸업에 대한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매매업 얘기했잖아요. 그럼 매매업 못하게 하면서 무슨 겸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말 그대로 금지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그게 겸업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뜻하고 그죠?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하지 말라는 뜻을 같이 봐서 금지행위의 테두리로 봐야지 그거를 매매업자가 붙었으니까 겸업금지에 여기도 제한이 있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겸업 제한이라는 거는 아예 사업자를 두 개를 둘 수 없다는 뜻인데 그건 아예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금지행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인은 있다. 법인은 여기서 해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14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개업 당연하겠죠. 중개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죠? 기본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알선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사, 도배 직접 해란 얘기예요? 알선하란 얘기예요? 직접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직접 하는 거하고 알선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알선은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거고 직접 하는 건 내가 직접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사업체를 옆 사무실에 차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상관없지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중개하고 이사하는 거 우리 이삿짐 내가 해줄게. 우리에서 계약하신 분은 30% DC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개인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개인은 가능해요. 법인은 불가능해. 법인은 어떻게 해라고? 아, 내가 무슨 익스프레스 소개시켜 줄게. 요건 된다. 아시겠죠? 근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요것도 대행만 가능한 거예요. 직접 분양이 아니고.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러니까 분양 대행. 직접 분양 된다 안 된다? 분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관리하는 것도. 관리 대행은 뭐예요?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관리만 해주는 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컨설팅이라고 부르죠? 에? 컨설팅 해주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알선 다 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그죠? 몸 쓰지 말고 말로 먹고 사는 거는 해도 된다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랜차이즈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뭐죠? 체인점이죠. 체인점. 가맹 계약을 맺은 체인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프랜차이즈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세종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면 LBA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LBA 법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체인점인데요. 거기는 뭘 하는 데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다음에 LBA라는 중개법인에 가서 또 따로 교육을 받아요. 그럼 따로 교육을 받을 때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개업 잘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경영 정보, 그 다음에 법률 정보를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자격을 취득을 해요. 거기서도 수료증을 주겠죠? 수료증을 받으면 거기서 가맹을 내주는 거야. LBA란 데서. 그러면 LBA는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교육해주고 가맹점 내주면서 뭘 받겠어? 돈을 받겠죠. 여러분들 학원 다니는 거 2배, 3배 들어요. 옛날에 한 300만 원 했어. 그거는 근데 합격하잖아요? 다가. 그리고 공인중개사 여기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150만 원 했거든요. 150만 원은 비싸고 그거는 공인된 자격증을 주는데 150만 원은 비싸고 사설 자격증 300만 원짜리는 안 비싸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중개법인은 이렇게 경영정보 보세요. 제가 중개업에 대해서 아주 잘해. 그죠? 그래서 중개법인을 차렸어요. 근데 저는 중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중개업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교육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브랜드를 걸면 누구나 다 신뢰를 가지고 잘 올 것이다. 이러잖아요. 편의점도 시유니까 잘 되잖아요. 이름 없는 거 내 개인적으로 편의점 못 차려? 차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브랜드화가 되면 내가 운영을 잘하면 되겠죠. 저는 중개법인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은 해도 상관이 없다. 중개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그죠? 입찰을 대신해 주거나 이거 매수 신청 대리 법원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그랬죠? 요거 가능하다.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쭉 나오죠? 요거를 쭉 보시면 되고요. 헷갈릴 수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여기 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것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시험에는 66페이지 그 박스 밑에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돼 있죠?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확인한다? 자 정리요.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등록을 할 때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 당연히 자격증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렵게 딴 건데?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뭐 내라 그랬어? 4번은 뭐만 내라 그랬어요? 실무 교육 받은 거 내라 했잖아요. 그죠? 자격증 내라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격은 어떻게? 취득만 하시라 했죠? 근데 실무 교육을 냈다라는 건 이미 자격증 확인했다는 뜻과 동일한 얘기기도 해요. 어차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가 내가 등록의 결격사유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결격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이걸 내요? 아니죠. 등록의 결격사유는 등록관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아포스티유 이건 이제 협정 맺어가지고 서류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외국 법인만 제출을 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등록의 결격에 대해 신경 쓸 틈이 있다 없다? 등록에 가서 결격 사유 그러니까 등록에 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는 증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 법인.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놈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외국 법인만 있죠? 요거만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뭐랬어? 아까 사무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건축물대장 얘기가 나왔던 건 뭐예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물을 사무소로 가지라 그랬지. 그죠? 근데 그 건축물대장을 내라는 소리는 안 했다고. 시험에 건축물대장 내라고 나오면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 자, 숫자 나옵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 67페이지 맨 위에 있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어떻게 해라? 서면으로 통지하여라. 그죠? 그러면 자, 서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개설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게 시간상으로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죠? 등록 신청을 해요. 등록 신청을 할 때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것, 또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할 것, 그리고 사무소를 마련을 할 것. 그죠? 그러면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에다가 하겠죠? 등록관청은 어디다? 시, 군, 구다. 그죠? 여기서 구를 동그라미 쳐라. 그죠? 구는 아무거나 되니까.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뭐라 줍니까? 등록이 완료됐다는 걸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죠? 서면으로 통지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서면 통지가 된 상황이 되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등록이 된 것이요. 서면 통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면 통지를 받으면 자, 서면 통지를 어떻게? 네,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나요?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찾아가세요. 이러겠죠? 등록증 찾아가세요. 그럼 등록증 교부하겠죠? 그죠? 그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뭐 할 수 있어요? 응? 중개업 영위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죠? 중개업을 이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영위하기 전에, 그죠? 요 전에 또 뭔가 해야 될 상황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입에서 그죠?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뭘까요? 인장이 뭔 줄 아시죠? 도장. 도장인데 뭔 도장? 공인중개사한테 도장을 등록해라? 그 얘기는 뭘까요?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업을 하시면요. 그죠?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요만큼 쓰고 요 밑에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 계약서에 쓸 도장이에요. 이 도장을 아무 도장이나 쓰지 말고 왜? 위 변조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공인중개사 요즘은 간판에도 이름 다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위조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중개업을 영위하기 전까지. 또 하나가 보면 업무 보증이 있어요. 업무 보증. 업무 보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 열고 딱 들어가시면 그 문에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가보신 기억이 안 나시죠? 관심 있게 안 봐서. 1억 써 있습니다. 1억. 보신 적 있어요? 대빵 크게 써 있어요. 이렇게 쓰면요. 1억 이렇게 써 있어요. 보셨나? 업무보증입니다. 업무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귀책이 발생했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업무보증은 중개업이 영위하기 전에 하는데 실제로는 업무보증은 언제 해야 되냐면요. 등록증 받으러 가기 전에 해야 돼요. 등록증을 받을 때 업무보증을 해야 등록증을 내줘요. 그죠? 그리고 인장등록은 언제 하나요? 신청할 때예요. 신청할 때 이미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 신청서 할 때 이미 도장도 다 파놔야 돼.
아시겠죠? 도장도 파놓고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중개보조원 등록할 때 다 여기다 신청해요. 신청을 하면 일사천리로 되면서 업무보정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업무보정 확인해야 등록증을 내야죠.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죠. 다 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시작할 때 이미 다 해놔야 돼. 그러면 내가 등록증을 교부를 받고 사무실이 이미 확보된 상태죠. 앞에서 걸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얘기예요. 넘기시면 되고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한 페이지. 68페이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등록 절차는 끝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개사무소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는 것이 걸리면 100만원 과태료고, 등록관청은요. 요것도 조금 줄 쳐놓으세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중요한 건요. 10일 이내가 아니에요.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날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1월 30일 날 교부했어도 2월 10일까지. 뭐 하란 얘기예요? 협회에 통보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 나오는 거, 숫자 나오는 거는 이제 슬슬 이제 부담이 되니까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